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었다.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 계약직 비서 김민주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저택 깊숙한 곳에 굳게 닫혀있는 하나의 방이었다. 햇살조차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그 방의 손잡이는 왠지 모르게 김민주의 손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금속 표면 아래 마치 무엇인가 살아 숨쉬는 듯한 이상한 끌림. 그녀는 그 금기를 깨듯 느리고 고통스러운 속도로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순간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은 20년의 세월, 한 폭의 그림에 갇힌 태상그룹의 끔찍한 비밀이 드디어 풀리려 하고 있었다. 2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비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 후 본편이 재생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을 함께 하세요.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도심의 소음이 미처 닿지 않는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 김민주는 태상그룹 윤태준 회장의 저택으로 첫 출근했다. 넥타이는 기타나 흐트러짐 없이 곱게, 셔츠는 군더더기 없이 빳빳하게 다려입은 그녀는 고급 세단을 운전해 대리석으로 깔린 긴 복도를 따라 차를 움직였다. 저택 내부는 넓고 고요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이 최고급이었지만 그 엄청난 물량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무겁고 싸늘한 공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텅 빈 갤러리처럼 정갈한 고요함이었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걸린 거대한 백목련 그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림 속 목련은 만개하지도 시들지도 않은 채 가장 완벽한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둔 것처럼 보였다. 새벽의 아침 햇살을 받은 그림은 주변의 공기마저 맑게 정화하는 듯했고 그 앞에서 민주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절로 두근거렸다. 마치 그 그림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거나 혹은 간절히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림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와 함께 가정부 말순이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회장님께 오늘부터 비서 업무를 맡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민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허, 이 그림을 처음 보면 다들 멍하니 서 계세요. 정말 볼수록 사람 마음을 잡는 그림이죠. 말수는 목련 그림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림을 보는 가정부의 눈빛에도 애정이 가득했다. 가정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것은 이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이서연 사모님이 매일 아침 직접 하얀 천으로 닦으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먼지 한 톨 앉을까 노심초사하시죠.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 집에서 지켜야 할 철칙이에요. 그림 자체는 물론이고 주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알 수 없는 서늘함과 함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림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금지된 건드려서는 안 될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회장 부부의 첫 만남. 그들의 시선에는 새로운 비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20년 전 잃어버린 그녀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민주의 존재 자체가 봉인된 과거를 강제로 끄집어내는 충격파와 같았다. 잠시 후 묵직하면서도 절제된 발소리가 2층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 윤태준 회장과 사모님이었다. 회장은 민주를 발견하자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놀람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지만 그 감정은 찰나에 사라지고 곧 평소의 냉정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사모님이 새로운 비서라고 소개하자 민주는 단정한 자세로 김민주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김민주입니다. 회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회장은 잠시 민주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신입 비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치 민주의 얼굴에서 과거의 어떤 그림자나 기억을 애써 찾아내려는 듯한 복잡한 시선이었다. 회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침 햇살을 받은 백목련 그림으로 옮겨갔다. 회장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고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혹은 애써 외면하려는 듯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그림을 오래 보지 못하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이서연 사모님 역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어린 눈으로 민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주를 향하면서도 그 너머의 어떤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회장은 침묵을 깨고 보고서 확인 여부를 물으며 갑작스럽게 화제를 바꿨다. 어제 전달한 보고서는 확인했나? 네, 회장님. 운전 경로와 오늘 오전 스케줄 모두 원활하게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먼저 현관으로 향했고 민주는 준비된 서류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차에 오르자 이서연 사모님이 현관을 나와 남편에게 오늘은 늦지 마세요라고 배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없었고 그 말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는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주는 사이드 미러에 비친 사모님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과 고독을 읽어냈다. 운전을 시작한 민주의 차 안에서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민주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반응. 그녀의 손가락은 운전대 위에서 낯선 멜로디의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마치 영혼 깊은 곳에 봉인된 기억의 언어가 잠시나마 깨어난 듯했다. 민주가 운전을 시작하자 회장은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보며 업무에 집중했다. 창밖으로 저택의 거대한 담장이 멀어졌다. 회장은 민주에게 비서 경력과 이전 직장을 물었을 뿐 개인적인 질문이나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어색하지만 침묵이 주는 안정감이 감돌았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이었다. 순간 민주의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 위에서 아주 미세한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 곡에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잊고 있던 언어를 다시 배우는 듯한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회장은 오후 3시에 데리러 오라고 했고 그 전에 저택에 들러 서류 가방을 하나 더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민주는 그 백목련 그림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거실에 들어서니 이서연 사모님이 하얀 천으로 그림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천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류 가방을 가지러 왔다고 설명했고 사모님은 시선을 그림에서 떼지 않은 채 서재 방향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서둘러 서재에 들렀다가 다시 거실을 지나며 덮여있는 그림을 흘끗 보았다. 그림이 천에 가려지자 집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민주는 그림 앞에서 사모님과 마주했다. 사모님은 그 그림을 절대 만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민주에게 다시는 만지지 않기로 했어요라고 답했다.
그 담담한 말 속에 담긴 것은 20년 전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이별과 그 상실을 그림의 아름다움 속에 영원히 가둬두려는 간절한 회한이었다. 민주가 회장 부부의 외출을 위해 차를 대기시키던 중 다시 거실의 백목련 그림 앞에 섰다. 그때 뒤에서 사모님이 다가왔다. 그림이 보고 싶었나 봐요. 괜찮아요. 민주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이렇게 귀한 그림을 왜 아무도 만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모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그림을 어루만지듯 천을 쓸어내렸다. 내 다시는 만지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매일 닦아요. 하루라도 안 닦으면 먼지가 쌓여서 이 아름다운 꽃들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요. 회장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그림을 쳐다보지도 않고 민주와 사모님에게 평소보다 날카롭게 물었다. 뭐하고 있어? 늦었네. 회장은 곧장 현관으로 향했고 민주는 사모님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차를 몰며 민주는 두 사람 모두 창밖을 응시하며 침묵하고 있는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이 집에는 백목련 그림을 둘러싼 무언가 특별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민주는 이 침묵 속에 숨겨진 20년의 비밀이 무엇일지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회장의 딸, 밝고 활기찬 윤나진을 만났다. 왠지 모르게 민주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나진의 말. 그리고 두 사람이 공유하는 기묘한 공통점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운명적인 끌림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후 3시 민주는 회장을 태우고 성북동의 한 오래된 화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젊은 여성 윤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으로만 봤던 윤 회장의 딸이었다. 나진은 밝고 활기찬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윤나진이라고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윤나진이에요.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김민주입니다. 나진 아가씨의 일정을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진에게서 낯선 느낌보다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은 편안함이 민주에게 감돌았다. 나진은 내일부터 자신의 개인 전시회 일정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민주에게 전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진은 커다란 화구 가방을 들고 나오며 민주에게 말을 건넸다. 김민주, 이름이 정말 예쁘네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나진을 종로의 오래된 미술재료 전문 화방에 데려갔고 나진은 그곳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가족과 함께 갔던 바다 풍경이 서툰 필치로 그려져 있었다. 이거 되게 오래된 그림이에요. 사실 기억은 흐릿한데 그냥 그 바다의 색깔이나 그날의 햇살 같은 느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덧칠하게 돼요. 멋있어요. 느낌만 남아있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나진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민주에게 더욱 편안함을 느꼈다. 화방 한쪽 벽에 걸린 저택의 그림과 놀랍도록 닮은 또 다른 백목련 그림. 이 그림을 보며 나진은 그림에서 그리움 같은 게 느껴져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그림을 보며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오후 나진과 민주는 다시 화방을 들러 필요한 미술 도구들을 구경했다. 나진이 붓을 고르는 동안 민주는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백목련 그림을 응시했다. 회장 저택에 있는 그림과 구도와 분위기가 놀랍도록 비슷했지만 이 그림은 좀 더 소박하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나진이 옆에 와서 민주와 함께 그림을 감상했다. 이 그림은 화방 사장님 어머니가 그리신 거래요.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그림에서 그리움 같은 게 느껴져요. 김 비서님도 느끼세요? 저도 그 그림 볼 때마다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상하죠? 네, 저도요. 처음 회장님 댁에서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급 세단의 라디오에서 쇼팽의 녹턴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나지는 음악이 나오자마자 깊은 상념에 잠긴 듯 했다. 아, 이 곡. 이 곡은 우리 엄마가 옛날에 자주 치셨던 곡이에요. 저 어릴 때는 집에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민주는 궁금증을 느꼈다. 이서현 사모님은 왜 지금은 피아노를 치지 않는지, 왜 그토록 아련한 곡을 멈췄는지. 하지만 감히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없어 침묵했다. 나지는 민주에게서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은 편안함을, 심지어는 알 수 없는 모성애까지 느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두 사람은 신호 대기 중 똑같은 자장가 리듬을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두드리고 있었다. 뼈와 살이 기억하는 듯한 그 리듬은 20년 전에 잃어버린 기억이 두 사람을 통해 공명하는 운명의 멜로디였다. 나진과 민주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나진이 비 오는 날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자 민주도 자신과 똑같다며 신기해했다. 그 작은 습관들이 너무나 일치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신호 대기 중 민주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자 나진도 뒷좌석에서 똑같은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리듬은 뱃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자장가 리듬이었다. 어머, 김 비서님도 이 습관이 있으세요? 이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 해주던 리듬인데. 저도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그냥 이러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며칠 후 나지는 큰 액자를 옮기다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을 베었고 민주가 재빨리 구급상자를 가져와 능숙하고 침착하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민주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나지는 그 순간에도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모성애와 편안함을 느꼈다. 정말 신기해요. 김 비서님이랑 있으면 편해요. 오래 알던 사람 같아요. 마치 내 그림자 같기도 하고. 나진의 낡은 스케치북 속 한 아이의 손목에 그려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리고 민주의 왼쪽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흉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야 할 흉터가 두 사람의 인생을 연결했다. 민주의 삶에 빠져있던 중요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주말, 나지는 민주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나지는 자신이 가장 어릴 때 그린 20년도 더 된 낡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가족 그림이었지만 민주의 손은 한 장의 그림에서 멈췄다. 작은 아이의 손목에 뚜렷한 초승달 모양의 상처가 그려져 있었다. 이 상처는 뭐예요? 그림인데도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서요. 나지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다. 아, 이건 우리 사촌 동생 민주의 흉터예요. 어릴 때 같이 놀다가 사고로 다쳤는데 모양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그림에 남겨뒀나 봐요. 지금은 다 잊고 살았죠. 나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초승달 흉터를 보여주었다. 세월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그 모양은 그림 속의 흉터와 소름 끼치게 일치했다. 말도 안 돼, 사촌 동생이랑 똑같잖아요. 그 흉터, 이 세상에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모양인데. 그날 저녁 나지는 서연 사모님에게 사촌 동생에 대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민주 언니 그 사촌 동생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의 흉터가. 사모님은 포크를 내려놓고 격앙된 목소리로 나진을 다그쳤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아이는 2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났어.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며칠 후 민주는 갤러리에서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작은 황금빛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가 손에 닿자마자 느껴지는 강렬한 끌림. 민주는 직감했다. 이 열쇠는 저택 깊숙한 곳, 늘 자신을 잡아당기던 잠긴 방의 자물쇠임을. 운명에 이끌리듯 민주는 금기를 깨고 20년 동안 봉인된 기억의 문을 열었다. 며칠 후 갤러리 짐을 정리하던 민주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황금빛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는 손에 잡히자마자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고 민주는 그 열쇠가 윤 회장 저택 깊숙한 곳, 늘 자신을 끌어당기던 그 잠긴 방의 것임을 직감했다. 주머니 속 황금빛 열쇠의 강렬한 끌림에 이끌려 민주는 깊은 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잠긴 방의 자물쇠 구멍에 넣었다.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경계선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은 복도의 빛이 닿지 않아 어두웠지만 곰팡이 냄새가 아닌 오래된 비누와 백목련꽃 향기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마치 20년 전 시간이 멈춘 채 보존된 공간 같았다. 방 안에는 아이의 키에 맞춰 모든 것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협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오르골. 민주가 태엽을 감자 맑고 잔잔한 자장가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바로 민주와 나진이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던 그 리듬, 뼈와 살이 기억하는 멜로디였다. 그리고 오르골 밑에 종이에는 우리 딸 민주가 가장 좋아하는 자장가. 잃어버린 날 20xx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바로 이 집안의 잃어버린 손녀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조명을 켜자 작은 책상, 책장, 침대 등 모든 것이 아이의 키에 맞춰 20년 전 그날처럼 깨끗하게 보존된 공간이 드러났다. 민주의 시선은 침대 옆 작은 협탁으로 향했다. 그곳에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작은 나무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집어들고 태엽을 감자 띠리리링 맑고 잔잔한 자장가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놀랍게도 그것은 민주가 무의식적으로 핸들 위나 무릎 위에서 두드리던 바로 그 리듬, 그 멜로디였다. 아주 익숙한 뼈와 살이 기억하는 멜로디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민주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파고들며 눈물이 핑 돌았다. 오르골을 가슴에 안고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복받칠 때 오르골 밑에 숨겨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에는 낡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딸 민주가 가장 좋아하는 자장가. 잃어버린 날 20xx년 3월 15일. 민주의 숨이 멎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 속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날짜가 거기에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단순한 계약직 비서가 아니라 이 집안이 20년 동안 봉인해 온 잃어버린 손녀 민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전율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철커덕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 회장 부부가 아닌 저택 관리인이 돌아온 소리였다. 민주는 오르골을 든 채 방문 뒤에 숨어 숨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단 몇 분 차이로 모든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관리인이 돌아간 후 민주는 간신히 잠긴 방을 벗어났지만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은 잠긴 방에 자물쇠가 미묘하게 풀려 있던 것을 발견하고 경악한다. 사모님은 민주를 추궁했지만 민주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사모님의 눈빛은 강한 의심과 함께 잃어버린 딸의 그림자를 보며 격렬한 혼란에 빠졌다. 이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민주는 자신을 향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관리인이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민주는 서둘러 오르골과 종이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방을 나섰다. 잠긴 방의 문을 다시 닫는 순간 문은 20년의 비밀을 영원히 가둘 듯 찰칵 소리를 내며 굳게 잠겼다. 캔버스와 짐을 챙겨 저택을 나설 때도 그녀는 방금 발견한 민주라는 이름과 잃어버린 날짜를 되뇌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다음 날 저녁 서연 사모님은 잠긴 방의 자물쇠가 미묘하게 풀려 있던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사모님은 곧바로 민주를 호출하여 그림 주변에 서성인 적이 있는지 혹은 다른 곳을 기웃거렸는지 추궁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는다. 김비서, 혹시 어제, 오늘 저택 안에서 서재나 저 복도 끝방 근처에 간 적 있나요? 김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한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회장님의 지시로 짐만 챙겼을 뿐입니다. 사모님은 민주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민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직감하는 듯 강한 의심과 경고를 담고 있었다. 회장 부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진의 증언, 민주의 초승달 흉터, 그리고 잠긴 방의 미세한 흔적. 윤 회장은 매일 아침 그림을 볼 때마다 짓눌렸던 죄책감을 토로했고 사모님은 민주에게서 딸의 그림자를 발견한 희망을 인정했다. 20년의 고통과 회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단하고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한다. 다음 날 아침 회장 부부는 서재에서 심각하게 대화했다. 윤 회장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백목련 그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다. 서연, 이젠 말해줘야겠네. 자네는 그 아이에게서 뭘 느꼈나? 나진이와 똑같은 리듬, 똑같은 그리움. 나는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 20년 전 그날의 사고를 잊지 못해서.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는 감히 희망을 느꼈네. 마치 그때 잃어버렸던 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 사모님은 남편의 고통에 찬 얼굴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이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나도 알아. 그 아이에게서 민주의 그림자가 보여. 잃어버린 아이의 몸짓, 습관, 심지어 흉터까지 그 아이가 그 잠긴 방에 들어갔던 건 분명해. 자물쇠가 조금 풀려 있었어. 그 아이가 우리의 잃어버린 딸 민주라면 우리에게는 그 진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20년의 고통과 회한이 윤 회장을 무너뜨렸다. 윤 회장 부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비밀리에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단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민주는 기억상실의 고통과 싸웠다. 자동차 경적음, 비명, 그리고 오르골 소리 파편적인 기억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있음을 느꼈다. 마침내 회장에게 오르골과 피아노 의자에 대한 기억을 고백한다. 이는 회장 부부에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DNA 검사를 의뢰한 후 회장 부부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특히 서현 사모님은 민주에게 더욱 다정한 눈빛을 보냈고 윤 회장 역시
민주의 작은 버릇을 주에 깊게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한 기대감과 함께 지난 20년에 대한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일주일 후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는 윤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최근 들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자꾸 작은 오르골 소리와 제가 앉아있던 커다란 피아노 의자가 떠올라요. 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그의 눈가에 고였다. 윤태주는 울먹이며 말한다. 그 피아노, 그건 바로 내 것이었다. 내 엄마가 널 위해 사준 피아노였어.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당장 저택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저택 거실에는 윤 회장 부부와 나진, 그리고 민주가 모여 앉았다. 회장 부부는 초조함에 손을 잡고 있었고 나진은 민주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응원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다. 회장의 떨리는 손이 봉투를 뜯고 마침내 마지막 줄 99.99%라는 숫자가 20년의 고통의 종지부를 찍었다.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기적. 사모님의 통곡과 나진의 울부짖음이 거실을 가득 채우며 봉인되었던 가족의 사랑이 폭발하는 감격적인 재회가 이루어졌다. 언니,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통하는 게 있다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변호사가 DNA 검사 서류가 담긴 봉투를 들고 들어섰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서류의 마지막 줄, 친자 확률을 보는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숫자가 새어나왔다. 윤태주는 극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99.99%. 회장이 서류를 떨어뜨리자 서연 사모님이 서류를 집어들고 오열했다. 20년의 고통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서연은 통곡하며 말한다. 민주야, 정말 우리 손녀 민주가 맞구나. 20년 만에 우리 민주가 돌아왔어. 나진은 민주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물은 사촌 언니를 되찾은 순수한 기쁨이었다. 언니, 내가 맞았어. 우리가 가족이야. 진짜 가족이야. 기쁨과 혼란 속에서 민주는 자신을 20년 동안 키워준 할머니를 떠올렸다.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두 삶을 잇는 일. 윤 회장 부부와 민주는 할머니를 찾아갔고 두 어머니는 눈물과 감사함 속에서 손을 잡았다. 저택 거실에서 두 여성의 손은 민주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연결되며 20년의 상실이 마침내 치유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민주는 마침내 서연 사모님에게 안겨 눈물을 흘렸다. 사모님의 얼굴은 기쁨과 슬픔,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뒤섞여 오열하고 있었다.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그들의 마음속 어둠이 걷히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회장 부부와 함께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찾아갔다. 민주의 사연을 들은 할머니는 담담했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널 혼자 키운 줄 알았는데 이젠 너도 내 가족을 찾았으니 됐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서연 사모님은 할머니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죄송함을 표했다. 어머니, 저희 민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윤 회장은 할머니를 저택으로 모셔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할머니는 동의했다. 민주는 잠긴 방에 들어가 오르골을 들고 나왔다.
그 오르골 소리가 20년 만에 다시 거실을 채우자 모든 가족은 묵은 슬픔을 털어냈다. 오르골은 더 이상 잃어버린 기억이 아닌 되찾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의 저 이제 두 가족이 생겼어요 라는 말에 모든 고통은 치유되었다. 윤 회장은 할머니를 저택으로 모셔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할머니는 민주의 행복과 가족의 따뜻함에 마침내 동의했다. 저택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두 어머니 서현 사모님과 할머니가 민주를 사이에 두고 서로 손을 잡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았다. 두 여성의 손은 민주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잠긴 방에 들어가 오르골을 들고 나왔다. 20년 만에 봉인했던 유품을 다시 본 회장과 사모님은 할 말을 잃었다. 민주가 태엽을 감자 맑고 잔잔한 자장가 멜로디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20년의 슬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민주야, 내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이제야 이 집이 집 같네. 민주는 오르골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저 이제 두 가족이 생겼어요. 너무 행복해요. 민주의 가족들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나갔다. 서현 사모님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딸에게 자장가를 가르쳐 주었고 윤 회장은 두 손녀를 보며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다. 백목련 그림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가족의 시작과 재회를 축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햇살이 가득한 저택 거실에서 완전한 행복과 화해의 기적이 완성되었다. 민주의 손목 안쪽의 초승달 흉터는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닌 영원한 치유의 약속이자 기적적인 재회의 장표가 되었다. 민주의 가족들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나갔다. 서현 사모님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딸에게 자장가를 가르쳐 주었고 윤 회장은 민주와 낮은 두 손녀를 보며 20년 만에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다. 백목련 그림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가족의 시작과 재회를 축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거실의 피아노 위에는 오르골이 놓여 매일 아침 자장가를 연주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저마다 고유한 빛으로 빛납니다. 잠시 잃어버렸던 빛이라 할지라도 운명은 결국 그 빛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었던 비밀은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닿아 잔잔한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기적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